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차가운 병원 로비 바닥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위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노인의 앞에 선 수트 차림의 친아들은 시계만 보고 있었죠.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 회사 주가 떨어져요. 비서 부를 테니 기다리세요. 그때였습니다. 비켜주세요. 아빠, 아빠 살려야죠. 막 달려온 듯한 여자가 오열하며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은 일주일 전 화려했던 노인의 칠순 잔칫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천장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최고급 요리들이 차려졌고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의 중심에 앉아 있는 박한길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칠순을 축하한다는 거대한 떡 케이크가 놓여 있었지만 정작 주인공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석이라 적힌 팻말 뒤로 놓인 3개의 의자. 그 위에는 장남 태수, 차남 태진, 그리고 막내딸 서윤의 이름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력가인 박 회장이지만 자식 농사는 망친 게 아니냐는 냉소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태수였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골프 모임이 길어져서 못 갈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촌스럽게 칠순 잔치를 합니까? 그냥 계좌로 용돈 두둑이 보내드렸어요. 뒤이어 차남 태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급한 투자 미팅이 잡혔습니다. 형님도 안 간다는데 저까지 갈 필요 있나요? 내일 비서 통해서 선물 보낼게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와인 대신 소주를 잔에 따랐습니다. 아들들의 이름표가 놓인 빈 의자를 바라보며 그는 쓴웃음을 지었지요. 수천억의 자산을 일구느라 밤낮 없이 뛰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주기 위해 원하는 건 뭐든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그때 옆을 지키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은 잔을 내려놓으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비서, 준비한 서류 가져오게. 그것은 자식들에게 줄 증여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서류 한 장을 넘기며 서늘하게 지시했습니다. 오늘부로 내 모든 주식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돌리고 자식들 명의로 된 법인카드 5장은 지금 즉시 정지시켜라. 돈줄이 끊겨야 짐승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지.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8년 전 집을 나간 막내딸 서윤의 이름표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가난한 고시생과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피우던 딸을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 박 회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서렸습니다. 김 비서, 서윤이는 지금 어디 있나?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대답 대신 빈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자신의 9천억 자산이 독이 된 것인지 약이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자식들의 세상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곳은 강남의 한 고급 골프장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대신 골프 모임을 선택했던 장남 태수는 계산대 앞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백만 원의 결제 금액을 앞두고 내민 법인 카드가 한도 초과도 아닌 분실 신고된 카드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카드가 왜 정지돼? 다시 긁어봐. 태수의 고함에도 기계는 무심하게 오류음을 내뱉었습니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태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뒤이어 차남 태진에게서도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외제차 전시장에서 계약금을 치르려던 태진 역시 카드가 막혀 망신만 당했다는 소식이었지요. 두 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 회장의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정갈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박 회장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카드 정지시키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태진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내일 결제할 투자금도 있는데 노인네가 노망이라도 난 거예요?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연기를 시작했지요. 그의 눈에는 금세 물기가 어린 듯했고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사실 회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 내 모든 개인 계좌와 비자금이 동결됐다. 부도 처리는 시간 문제야.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들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던 혜택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지요. 태수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부도요? 그럼 우리가 받은 증여 지분은요? 그것도 압류되는 겁니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지켜보겠지만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좀 받아야겠어. 충격 때문인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 말에 아들들의 표정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카드를 살려내라며 날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태수가 뒷걸음질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사가 망하는데 검사가 문제예요? 변호사부터 만나야죠. 전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태진 역시 저도 해외로 빼돌린 자금 있는지 알아봐야 해서요라며 아버지를 외면한 채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박 회장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웃음보다는 신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돈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자마자 나타난 자식들의 실체는 9천억 자산가인 그조차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박 회장은 낡고 해진 점퍼를 걸친 채 혼자 병원 로비를 찾았습니다. 9천억대 자산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지요. 어제 나눈 대화가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박 회장은 일부러 김 비서도 떼어놓고 아들들에게 연락해 병원 로비에서 만나자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나타난 것은 장남 태수뿐이었습니다. 명품 수트를 매끄럽게 차려입은 태수는 로비 의자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다가와 걱정 대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지요. 아버지, 복장이 이게 뭡니까? 회사 부도난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주가는 어떡하고요? 창피해서 정말. 박 회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태수야, 비서실장이 말 안 하더냐? 내 신장이 많이 안 좋단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들대. 그 순간 태수는 질색하며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식해드려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요. 괜히 나만 몸 상하는 거 싫습니다. 여기 있어 보세요. 비서 불러줄 테니까. 태수는 시계를 보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우리 회사 주가 떨어져요. 비서 부를 테니 기다리세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정말로 숨이 가빠왔고 그는 비틀거리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친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갔지요. 그때였습니다. 비켜주세요. 아빠, 아빠. 멀리서 한 여자가 미친 듯이 달려와 박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8년 전 고집스럽게 내쫓았던 막내딸 서윤이었습니다. 앞치마도 채 벗지 못한 채 달려온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왜 이러고 있어? 왜 혼자 여기 있어? 박 회장은 떨리는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여길 어떻게 해? 서윤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아빠 살려야죠. 제 거 다 가져가셔도 돼요. 당장 검사받게 해주세요. 뒤늦게 도착한 사위 민호도 장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8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눈물바다가 된 병원 로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들이 버린 그 자리에 가장 아프게 내쳤던 딸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의 부축을 받으며 입원한 박 회장은 병실 안에서 깊은 잠에 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예민하게 열려 있었지요. 잠시 후 복도에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두 아들, 태수와 태진이었습니다. 박 회장을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대화는 박 회장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형, 진짜 부도 맞는 거야? 비서실장 말로는 비자금 계좌가 완전히 묶였다는데 우리한테 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태진의 물음에 태수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아버지가 제정신 아닐 때 빨리 손을 써야지. 치매 기운 있다고 몰아서 성년후견인 신청부터 하자. 그래야 남은 지분이라도 우리가 챙기지. 박 회장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섰는데 자식이라는 놈들은 상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신장 이식? 미쳤냐? 이식해드려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어. 괜히 나만 몸 상하고 인생 꼬이는 거지. 그냥 병원비나 좀 내드리는 척하면서 시간 끌자고. 두 아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멀어질 때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딸 서윤이 들어왔지요. 그녀의 손등은 시장통에서 거칠게 일한 탓에 군데군데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오빠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아빠 살릴 거니까. 서윤은 그 길로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지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영양실조에 빈혈 수치도 심각해요. 이 상태로 수술대에 오르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 소리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위 민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은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우리 아빠 저 때문에 8년이나 외롭게 사셨어요. 제가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요. 제발 제 신장 좀 가져가 주세요. 병실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재산을 탐내고 있는데 가장 가난하게 살던 딸은 제 목숨을 내놓겠다며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서윤이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을 때 뒤를 지키던 사위 민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제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의사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는 조직도 일치하고 건강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하지만 사위분이 기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윤이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사실 아버님은 나한테 장인어른 이상의 분이셔. 내가 8년 전 고시 공부할 때 익명의 후원자가 매달 생활비랑 학비를 보내줬던 거 기억나지? 서윤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원자가 바로 아버님이셨어. 한성재단 1호 장학생 최민호. 아버님은 겉으로는 우리 결혼을 반대하며 내쫓으셨지만 뒤에서는 가난한 사위가 기죽지 않게 7년 동안 거금을 보내주셨던 거야. 내가 변호사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다 아버님 덕분이야. 민호는 병실 창 너머로 누워있는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를 내쫓은 건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킬 수 있는지 그 진심을 시험하셨던 거였어. 이제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온 거야. 이자는 내 신장으로 갚겠다고 전해드려. 서윤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비정상적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송장 취급하며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할 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는 8년 전의 은혜를 생명으로 갚겠다며 수술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박 회장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혈육에게 배신당한 순간 자신이 과거에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선의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구하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이 고귀한 진심을 짓밟으려 하는 자들에게 9천억 자산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입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자 아들들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장남 태수와 차남 태진은 아버지가 수술대에 오르는 그 시각을 자신들의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박 회장이 전신마취에 들어가는 순간이 곧 그들의 지배력이 시작되는 순간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 아닌 그룹 본사 인근의 고급 일식집 방에 모여 이사진 일부를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수술이 잘 돼도 최소 반년은 요양하셔야 하고 그 사이 회사는 풍비박산 날 겁니다. 태수가 이사들에게 술을 따르며 장담했습니다. 부도 소문 때문에 주가는 반토막 났고 지금 우리 형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퇴직금조차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태진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아버지를 치매로 인한 경영 불능 상태로 공표하고 우리 형제를 공동대표로 추대해 주십시오. 비자금으로 묶인 400억도 우리가 풀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지만 이미 태수 형제가 준비한 거액의 뒷돈에 마음이 기운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수술실 앞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사위 민호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너무 걱정 마. 장인어른 살려내서 같이 당신 분식집 김밥 먹으러 갈 거니까. 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두 남자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고
빨간 불이 들어오자 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수술실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준비하던 의료진이 박 회장의 눈짓에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박 회장은 인공호흡기를 벗어던지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아들놈들은 지금 어디 있나? 구석에서 대기하던 김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일식집에서 이사들을 매수하며 축배를 들고 있는 아들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죽음을 담보로 잔치를 벌이고 있구나. 그래, 실컷 마셔둬라. 그게 너희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박 회장은 사위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회장은 환자복을 벗고 미리 준비된 검은 수트를 입었습니다. 이제 사냥개가 사냥꾼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아들들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장안은 승리를 확신하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장남 태수는 의장석에 앉아 거만하게 서류를 훑어보았지요. 박한길 회장은 현재 수술 중이나 설령 깨어난다 해도 정상적인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확정 짓겠습니다. 이사들이 찬성표를 던지려던 바로 그 순간 육중한 대회의실 문이 단숨에 박차고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등장한 사람은 놀랍게도 수술실에 있어야 할 박한길 회장이었습니다. 낡은 점퍼가 아닌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그의 곁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위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경영권을 뺏겠다는 거냐? 박 회장의 호령에 태수와 태진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아들들에게 박 회장은 묵직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너희가 내가 쓰러진 틈을 다 빼돌리려 했던 비자금 내역과 이사들을 매수하기 위해 쓴 120억의 자금 출처다. 전부 회사 돈이더구나. 태수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 아버지. 회사가 부도라고 하셔서 저희는 살려보려고. 하지만 박 회장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부도? 내 계좌가 동결된 건 너희 같은 쥐새끼들을 잡아내기 위해 내가 직접 설계한 함정이었다. 내 심장이 망가졌다는 소식에 너희가 뱉은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되어 있지. 박 회장은 이사들을 한 명씩 노려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박태수, 박태진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박탈한다. 또한 너희에게 증여했던 주식은 전량사회에 환원하고 그간 저지른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태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그 돈으로 나는 너희를 버리기로 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박 회장은 사위 민호의 어깨를 짚으며 당당하게 이사회장을 걸어나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아버지를 밀어내려던 아들들은 이제 자신들이 파놓은 법적인 함정 속에 갇혀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9천억 자산가라는 명성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 대낮의 햇살 아래 낱낱이 파헤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녁, 아빠 수술 소식을 기다리며 가게에 있던 서윤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빠, 수술은 어떡하고? 몸은 좀 어떠세요? 서윤은 여전히 아버지가 위중한 줄만 알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딸의 거친 손을 말없이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지요. 서윤아, 미안하다.
못난 아비가 내 진심을 확인하겠다고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박 회장은 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들의 배신과 사위 민호의 깊은 보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음을 말입니다. 서윤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무사하면 됐어요. 난 정말 아빠가 잘못되는 줄 알고. 박 회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자네가 내 생명보다 귀한 진심을 일깨워줬네. 자네는 이미 내 아들이야. 그날 밤 박 회장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윤이 큼직하게 썰어준 김밥과 따뜻한 어묵 국물은 차갑게 식어있던 박 회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지요.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9천억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사위의 뜻을 이어받아 제2의 제3의 민호를 키워낼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말입니다. 돈이 곧 힘이라 믿고 살았는데 이제야 알겠구나. 너희와 이렇게 마주 앉아 웃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흑자라는 걸 말이다. 박 회장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인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절했던 딸을 다시 찾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노신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9천억이라는 숫자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훨씬 거대한 사랑이 그의 남은 여생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